북한과 손을 잡은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점차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 4척이 홋카이도 옆바다를 지나 동해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4척 중에는 러시아의 최신형 핵잠수함인 야생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야생급 핵잠수함은 지난 6월 쿠바의 입항에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잠수함과 같은 종류로 이러한 핵잠수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급은 소음이 적은 스텔스형 잠수함으로 탐지가 극도로 어렵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으로 무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직접 탑승해보았던 잠수함이기도 하죠. 게다가 야생급 핵잠수함 외에도 호위함 한 척과 미사일 관측 지원함 한 척, 군안 구조함 한 척이 포함되어 있는 편성이었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닌 실제로 미사일을 사격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하며 푸틴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무력 시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동해뿐만 아니라 러시아 해군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이 중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대양 해군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날뛰고 있던 러시아 해군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혀 황급히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필리핀 해군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러시아의 최신형 킬로급 공격 잠수함 우파를 포착해 감시 및 추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아닌 필리핀 해군에 발각될 줄은 몰랐던 러시아 잠수함은 황급히 필리핀 해역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사태에 매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우파 잠수함이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파 잠수함은 2022년 11월에 실전 배치된 최신 잠수함으로 첨단 무소음 자망 기술과 함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최대 18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판 토마호크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로 탄두 중량이 4,500kg에 약 2,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사일은 설계 당시부터 최대 500킬로톤의 전술핵 탄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약 수십 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즉, 탄두만 교체한다면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들도 유사시 핵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핵잠수함이 필리핀 영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했으니 필리핀으로선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러시아 잠수함은커녕 중국 잠수함도 알아채지 못하던 필리핀 해군이 러시아 잠수함을 발견해 추적했다는 사실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발견해 추적 및 감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함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수출했던 호세리자람이었다고 합니다. 호세리자람은 지난 2020년 HD-현대 중공업에서 건조해 인도한 2,600톤급 호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된 호위함으로 취역 즉시 필리핀의 최고 전력이 되었으며 유사 해군이라 불리던 필리핀 해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변화는 호세리잘급을 도입함으로써 필리핀 해군이 대잠전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필리핀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0이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노후화된 초계함과 고속정이 필리핀 해군의 최대 전력이었기에 잠수함이 바로 코앞을 지나가도 못 찾을 정도였죠. 하지만 호세 리자람에는 대잠 탐지 및 대잠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함선 하부의 선체 고정 소나와 탑재형 가변 심도 소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중 가변 심도 소나 시스템은 수심과 환경 조건에 따라 최적의 심도로 소나를 내릴 수 있어 얕고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도 우수한 탐지 능력을 가지는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함에는 최초로 적용된 한국산 전투관리체계 컴배츠 21을 통해 탐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변 함정과 항공기에 공유할 수 있죠. 또한 호세 리잘급은 헬기 갑판을 갖추고 있어 디핑 소나와 소노부이를 탑재하고 있는 해상작전 헬기에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잠 작전에 특화된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수한 대잠 능력을 갖춘 함선으로 방심하고 있던 러시아 잠수함을 잡아내기에는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도 이번 탐지 성과에 크게 감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을 탐지했으면 이를 격침할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호세 리잘급에는 역시 국산 대잠 미사일인 청상어 경어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필리핀이 영국제 AW159 와일드캣 헬기를 도입하며 영국제 스팅레이 경어뢰를 도입하려 했지만 단종되어
절충교역을 통해 마침 와일드캣 헬기에 통합되어 있던 청상어 경어뢰가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국산 기술로 개발된 청상어는 대규모 생산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의 표준 경어뢰 중에서도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어뢰입니다. 지향성 표적 탐지 소나로 정확한 유도 제어가 가능하고 이중선체 잠수함을 단 한 발로 파괴 가능한 탄두체를 갖추고 있으며 대잠헬기와 함정, 해상 초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 킬러입니다. 또한 얕고 지형 지물이 복잡하며 소음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맞춰 탐지 및 공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멀티모드 기능과 어뢰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자파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내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뢰입니다. 잠수함은 탐지된 순간 거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헬기에 탑재된 청상어 어뢰는 순식간에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황급히 해역을 벗어 도망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중국과 발맞춰 인도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는 러시아에 있어 이번 사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소식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무너뜨리고자 동남아 해역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군함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군함은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납기를 보여주고 있어 예산이 한정된 동남아 국가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군함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해군을 운용하는 동남아 해군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호세 리자람에 크게 만족한 필리핀은 차기 주력함으로 기존 호세 리잘급보다 배수량이 큰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2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6월 일본 함해 진수식이 거행됐었죠. 인도네시아는 칠악삼 초계함과 마카사르급 다목적 수송함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제 초계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하나 둘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강의 대잠작전 능력을 가진 정조대왕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취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대왕급 입원함인 다산적양용함도 올해 3월 기공되어 건조가 진행 중이며 내년 7월에 진수되고 26년도에 해군에 인도되어 취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해군에서 차세대 잠수함 킬러가 될 수 있는 킬러 드론을 받아 위로 날려보내며 주변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동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월 13일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를 날리는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무인기는 미국 제너럴 애터믹스사의 무인기 MQ-1C 모하비의 시제기였는데요. 모하비는 미군의 다목적 무인기인 MQ-1 그레이 이글의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탑재한 모델로 이착륙 거리가 기존의 10분의 1로 줄어 100m 안팎의 활주로만으로도 이착륙이 가능해 독도급 수송함의 갑판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무인기이지만 대함 및 대잠 작전에서 기존의 해상 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고정익기 무인기는 기존의 해상 헬기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UH-60 해상기동 헬기는 독도함에 5대까지 동시 운용 가능하지만 모하비는 독도함에서 6대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채공 능력도 훨씬 뛰어나 해상 헬기의 채공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인 반면 모하비는 한 번 출격으로 25시간에서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높은 비행 속도와 비행 고도로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친 해역을 감시하는 광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헬기보다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작전 지속 능력도 훨씬 우세하다고 할 수 있죠. 해상 헬기와 복합 운용할 수 있다면 함대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고 미군에서도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한국에서의 이번 테스트로 그 효용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미군 관계자 200여 명이 이번 실험을 참관하며 긍정적인 평을 남겼으며 미국은 협력국과 함께 해상 무인기의 본격적인 공동 개발과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협력을 위해 참여할 예정이죠. 해양방산 대국이자 대양해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누름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점점 더 고도화되는 잠수함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은 주변국들에게 신뢰받는 안보 파트너로서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빠르게 첨단화되고 있는 한국 해군의 현대화된 전력은 단순히 자국 방위를 넘어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연계를 통해 더 넓은 해양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과거 6.25 전쟁 당시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의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리고 70년이란 세월을 지나 한국을 도와줬던 한 나라에서 뜻밖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북쪽 약 70km 매남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 아유타야의 시민들이 한국을 향해 감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곳에 아주 참혹한 환경에 사는 한 태국 노인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집안, 집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발 디딜 공간조차 보이지 않는 이곳. 충격적이게도 이 공간에서 무려 13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을 대가족의 가장으로 살아온 노인은 빈병을 수집해 팔며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왔으며 오랜 시간 이어온 가난에 집세마저 올라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노인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21살 청춘이었던 때 노인은 태국이 아닌 추운 겨울 폐허가 된 한국에 있었습니다.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참전하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 바쳐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노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노인이 마주한 삶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만을 간절히 바랬는데요. 그런데 이때 태국행을 급히 결정하며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참전용사 차름새 땅과의 만남을 가져 그에게 가장 필요할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가난이 이어져 제대로 된 교육 환경도 못 갖추고 자랄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는 자신이 도운 은혜를 갚으러 온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격에 겨워했고 매일 가슴에 품고 지니던 자신의 참전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들에게 한참을 한국전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에 태국인들을 열광하며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원 기업으로 익히 알려진 이 기업은 인프레시라는 한국 소규모 기업으로 작은 몸집에도 참전국을 비롯한 국내 참전용사들까지 도우며 적자 속에서도 의료 지원, 물품, 식사 제공, 금전적인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인프레시를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업이라며 일제히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놀라워하며 후원 창구를 문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인프레시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내놓게 됩니다. 6.25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티셔츠와 키링은 태극기를 주제로 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태극기 키링의 경우 6.25 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내어 놀라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역시 동참하며 이 태극기 키링을 구매해보았는데 서명들이 엄청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담겨 있으며 실제로 더 크게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매일 업데이트가 되며 기업명이 아닌 이들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참전용사 역시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되었고 그는 한국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이란 국가에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전 후 무려 7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9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잦아지고 있기에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